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물관 임용고시에서 전국체육 담당하고 있는 한승현입니다. 지난주에 긴 여정을 마치시고 지난주에 1차 시험을 보셨죠?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난 1년 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하셨고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정말 잠도 참아가면서 너무 열심히 공부 노력 많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어요. 아마도 약간의 휴식은 이제 취하셨을 거고, 이제 2차 준비 매진하셔야죠. 아직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저랑 지난주에 출제됐던 문제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후의 계획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선 A형부터 한번 살펴보자. 문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되게 하나만 얘기일 수도 있는데 쉬운 건 되게 쉬웠고요. 어려운 건 참 어려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분들은 쉬웠다, 대체적으로 쉬웠다. 그래서 아마 커트라인이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려웠다, 되게 어렵게 다가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들이 시험을 응시하신 지역의 분들하고의 상대적인 경쟁이잖아요. 그런데 전국 각지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그래 대표성이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 지역에 응시하신 분들과의 이런 변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몇 분이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체의 특성이 이렇다라고 추정해 보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아마 선생님들이 대충 이렇게 가채점 해보시고 내가 몇 점쯤 나왔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낙담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래 끝까지 가봐야지 하는 거지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나 되게 잘 봤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선생님들이 가채점하고 내가 몇 점 맞았어 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전혀 그렇지 못해요. 선생님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선생님들이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건 남은 2차에 매진하는 것이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속단하고 어떻게 될 것이야 라고 기죽어 있거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 A형 1번부터 볼까요? 다음에 가는 일반 고등학교와 일반 고등학교 A와 일반 고등학교 B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서 개발한 2023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제 중 체육 교과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나는 이에 대해 학교 체육 컨설턴트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죠. 두 군데 다 일반 고등학교를 물어보고 있어요. 들어가 보죠. A 고등학교 봤더니요, 체육 예술 영역의 체육 교과에 일반 선택의 체육 기준 학점이 5학점이에요. 이 부분 보셔야죠. 얘가 맞는지도 아닌지도요. 우리는 선택 과목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편성했고요. 기본 이수는 5단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운영 학점은 4학점 했고, 여기는 6학점 했어요. 마이너스 1 했고, 여기는 플러스 1 했네요. 그래서 1학기에 봤더니 2학점, 2학기에도 2학점, 2학년 때 봤더니 3학점씩 이렇게 해놨네요. 뭐가 문제가 오나요? 여기 3학년 때 여기에 3학년 때 매 학기 편성하라고 했는데 편성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 잘못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에 대한 문제점 찾아내셨어야 했을 거고요. 자, 필수 이수 학점은 10학점. 요건 문제되지 않네요. 다음 B 고등학교 봅시다. 봤더니요, 자, 일반 선택에서 체육, 운동과 건강 기본이 5학점, 그리고 진로 선택에서 기본 5학점. 그래서 저 수업 시간에 내내 얘기했죠. 우리 선택 과목이요, 2일 동안 3진만 당했다고요. 그래서 2일 3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5학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일반 선택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진로 선택은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래서 2일 3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5학점에서 플러스 1 했죠. 여기는요, 마이너스 3을 해버렸어요.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바로 눈에 띄셨을 거고요. 이런 문제는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봅시다.
두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를 확인해 보니 A 고등학교의 3학년과 B 고등학교 2학년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점 배당 기준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A 고등학교의 경우 체육교과는 학점을 어떻게 해요? 매 학기 편성하라 그랬죠. 그리고요, 그런데 3학년 때 편성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고요. B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 선택 과목인 운동과 건강은 일반 선택 과목은 기본이 5단위, 2단위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아까 3단위를 빼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라고 이제 3단위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고요. 자, 요거 문제 놓고요. 많은 분들이 기억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쓰셨더군요. 이렇게 답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답이냐 틀린 답이냐를 놓고 많은 분들이 그래, 교육과정 문서에 매 학기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난 그럴 거야. 저는요 매 학기 이거 인정돼야 된다고 합니다. 인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교육과정 문서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매 학기 편성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학기에도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보실래요? 학점을 땡땡마다 편성하게 됐다. 마다 편성하래요. 편성해야 한다. 얘가 같은 의미가 되면 되잖아요. 그쵸? 매 학기 편성해라. 여기도 매 학기 편성하라. 여기에 학기마다가 매 학기잖아요.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학기라고 쓰셨어도 답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같은 의미잖아요. 원서에는 교육과정 문서에는 매 학기 편성해라. 여기는 마다 편성해라. 이랬으니까 학기라고 써도 분명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2번 봅시다. 다음은 교육실습 중 예비교사와 지도교사가 나누는 대화 내용이다.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 순서대로 쓰시오. 이번 표현활동 수행평가에 대해 제가 부여한 점수와 선생님이 부여한 점수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학생평가 시 교사 간 동일한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교사 간의 동일한 점수를 산출하는 것, 얘가 뭐예요? 얘가 객관도 이야기죠. 얘는 객관도 이야기고요. 평가자 간, 객관도가 뭐예요? 객관도가 뭐예요? 객관도가 평가자 간 신뢰도죠. 그러니까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신뢰도가 될 거고요. 이는 같은 대상자에 대해서 2명 이상의 평가자가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정도를 정의하고 평가자의 주관성, 오류, 편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교사가 부여한 점수에 따라 학생들의 성취 수준이 평가되기 때문에 평가자 간 신뢰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평가자 간 신뢰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평가자가 2명인 경우, 평가자가 2명이에요. 변수가 2개라는 거죠. 2개인 경우 부여한 점수들 간에 무엇을 통해서요? 네, 2개니까요. 상관 분석을 통해서요. 그래서 요 표를 살펴보시면요. 요거 가지고 풀어낼 것은 없지만 예비교사가 한 학생에게 대해서 예비교사가 부여한 점수가 요 정도고 지도교사가 이렇게 더 높았다면 다른 아이들도요. 대부분 다 이렇게 비슷하게 돼요. 얘들이 역전돼 버리면 이제 객관도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3번 여성 스포츠 참여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보고서이다.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196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20대 여성 캐서린은 196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당시 남자만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그녀를 막아섰고 그녀는 우여곡절 끝에 완주했지만 7개월을 처리됐다. 이후 1972년 미국의 남녀교육균등 법안 타이틀 9이 제정되는 등 이 사건은 남성과 여성의 특성에 따라 활동 영역이 구분되어 있던 당시의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양극단에 위치시키는 현상, 얘죠? 얘는 전형적으로 기출문제에 다시 나온 거였어요. 양극단에 남성성은 이쪽 끝으로 향하고 있고 여성성은 반대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거 기출문제였어요. 여성 역할 분극화에 대한 얘기였고요. 한나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으로 세분화해서 이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 다음 요 선언, 이것은요 모두가 다 손잡고 틀리셨어도 관계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변별력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문제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2022년 작년, 올해네요. 올해 아직 안 지났죠. 올해 8월 1일에 새로 개정된 스포츠 사회학 교재에 실린 내용이에요. 선생님들이 한참 이제 모의고사 준비하고 있는 그 중간에 나왔던 문제예요. 모든 여성이 스포츠 전 분야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로 확대하고 이를 가치 있게 인식하는 스포츠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1994년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영국 스포츠위원회의 후원을 받은 여성과 스포츠에 관한 국제 워킹그룹이 개최한 제1회 IWG 여성과 스포츠에 관한 세계회의에서 이것을 발표하게 되죠. 브라이튼 선언이에요. 관계자들은 이 선언을 통해 모든 영역의 스포츠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스포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을 결의했다. 이 선언은 스포츠의 모든 면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 스포츠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저도 이때 8월 1일날 이 책이 개정되고 제가 8월에 책을 사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죄송해요. 사실 제 눈에도 별로 안 들어왔어요. 뒤쪽에 있는 이게 한 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그래요. 이거는 변별력이 별로 없는 문제라서 크게 의미를 두지 맙시다. 그 다음 4번 봐요. 다음은 10일 동안 3점 슛을 연구한 농구반 학생과 교사가 나눈 대화 내용이다. 기억 니을에 해당하는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10일간의 연습에서 3점 슛 성공률을 분석해보니 성공률이 중간에 정체를 보이네요. 이러한 현상을 운동학습 이론에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증가하다가 정체를 보인대요. 얘가 뭐라 그랬어요? 고원 현상이었어요. 단순한 문제였고요. 이 현상의 특징은 슛 성공률이 양적으로 정체를 보이더라도 슛과 관련된 새로운 협응 구조가 형성되거나 다양한 질적 변화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요거 이제 봐두셔야 돼요. 요거의 특징이요. 다음 문제에 이제 그래요. 우리는 이제 끝났으니까 됐고, 후배들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원 현상의 특징이요. 양적으로는 정체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양적인 측면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양적에서는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뭐는 가능해요? 새로운 협응구조 형성되거나 질적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적으로는 정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리고 수행 특성이 아니라 측정 방법이 지니는 한계 때문에 이 현상을 대변하는 학습 곡선의 유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학습 곡선의 이야기도 다음에 시험 보시는 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직선형, S자형, 볼록형, 오목형 다 생각해 봐야 돼요. 솔직히 이 시기에 학생이 많이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의욕도 없어 보여서 걱정됐지만 연습 중단이나 휴식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때는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기도 했고 더 잘하고 싶다는 동기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손목의 스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슈팅을 하고 싶어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위치에서 3점 슛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연습하려고 합니다. 다음 3점 슛 연습은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의 원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지점에서 움직임 형태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합시다. 이렇게 연습하면 3점 슛 동작을 할 때마다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불변 매개 변수와 가변 매개 변수, 아이고 이거 올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요소의 순서, 시상, 상대적인 힘은 불변 매개 변수고 전체 지속시간, 전체 힘, 근육의 선택, 이것은 가변 매개 변수예요. 잘 나눠놓고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걸 줘버렸어요. 간단하게 기억하고 반복 연습을 통해서 3점 슛 동작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모아 과거 수행했던 동작과 그때마다 채택했던 매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을 만들 수 있어요. 슈미트는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이 이론으로 구체화했는데 이 이론을 접목한 연습을 한다면 다양한 지점에서 3점 슛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새로운 환경이나 시합 상황에서 잘 적응할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간 이론은요. 사실은 여기 이제 도식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도식 이용했죠. 회상도식과 제인도식. 그래서 회상도식은 빠른 운동에, 제인도식은 느린 운동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밑에 것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했는데 간단하게 이론의 명칭 정도만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 5번 개인 의미 추구 모형의 개념틀인 목표 과정 개념틀의 목표 개념에 관한 그림이고 나는 PPCF 움직임 과정 범주 체계에 따른 테니스 활동 내용이다. 요거는 제가 전형적으로 예측하고 있었죠. 올해 나올 때가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목표 개념이에요. 목표 개념에는요 목표 영역에 개환사 있었죠. 이렇게 들어갈 거는요 개인적 발달. 개인적 발달에는요 생심,
물, 사회적 상호작용은 의, 집, 문. 이렇게 선생님들 기억하고 외우고 계셨을 거예요. 전형적으로 이 문제는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1년 내내 강조했어요. 나옵니다. 나올 때 됐어요. 그 다음 움직임 과정 범주에 따른 테니스 활동 내용 봤더니 기본 움직임, 응용 움직임, 창조 움직임. 그래서 기본 움직임의 지각화, 유형화, 응용 움직임의 적용화, 세련화, 창조 움직임. 디귿에 들어갈 건 창조 움직임이죠. 창조 움직임의 다양화, 즉흥화, 구성화 이렇게 있어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요. 라고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죠. 봅시다 이제. 테니스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속적이며 조화로운 방식으로 신체 부위를 사용하고 배열할 수 있다. 신체 부위를 사용하고 배열할 수 있다. 얘가 뭐였었죠? 유형화죠. 시간과 공간을 고려해서 테니스 동작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을 분석한다. 요거 고려해서 효과적인 움직임 수행한다. 얘가 세련화였죠. 테니스 동작의 종류와 신체 동작의 관련성을 알 수 있다, 알고 있다. 얘가 인지화요. 지각화, 인지였고요. 상황에 따라 유형화된 테니스 동작을 변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변형하거나 수정하는 것. 얘가 적용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순서대로 보면 지각화에 해당하니까 어디가 들어가야 돼요? 인지. 얘가 지각화예요. 비읍이 먼저 들어가야 될 거고요. 비읍. 그 다음에 유형화가 여기 있죠. 리을. 적용화는 여기 있죠. 시옷. 그 다음에 세련화가 여기 있으니까 미음. 이 순서가 돼야 되겠네요. 이것도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으셨을 거라고 봐요. 요 움직임 과정 범주는 기출 문제로 나왔던 부분이고 목표 영역은 요번에 처음 나왔어요. 그 다음 6번 봅시다. 김교사의 단원과 차시 계획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얘도 기출문제 수준이었어요. 내용 요소. 네트형 경쟁 스포츠에 두 가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경기 기능과 과학적 원리. 기출문제 수준이었고요. 성취 기준 보여주고 있죠. 네트형 경쟁 스포츠에서 활용되는 유형별 경기 기능과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운동 수행에 적용해서 운동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한다. 단원 설계 시 주안점, 탐구선 모형을 적용한 별도의 차시를 두어 운동 수행 과정의 문제점 분석 및 해결에 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도록 함. 그 다음 틸라선의 문제 해결 5단계. 이것도 너무 단순한 수준이어서 큰 문제 없으셨을 거라고 봐요. 규, 재, 설, 회, 분. 요 단계 1년 내내 해서 까먹지도 않았죠. 교수학습 활동 설계, 틸라선의 5단계 문제 해결 과정, 문제 규명, 배워야 할 개념이나 기능, 준비된 질문을 통해서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 그래서 요거 얘기할 때 제가 늘 그랬죠.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질문을 통해서 하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학생에게 요 부분이 큰 단서라고 그랬죠. 시도하고 있어요. 단서, 피드백, 보조 질문 등을 제공하고 관찰하기. 여기서는 유도 설명이 되어야 되겠죠. 너무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 다음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 계획, 내용 선정, 수업 운영, 과제 제시, 참여 형태, 상호작용. 자, 이것도요 제가 특훈했다 그랬죠. 8가지 모형에서 숫자 집어넣고 그 수치에 해당하는 요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 외우는 거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올 거예요. 올해 되게 크게 나왔죠. 봅시다. 탐구서 모형이니까요. 숫자 어떻게 됐었죠? 1, 3, 1, 9, 5, 21 이렇게 됐었죠? 그래요. 제 수업을 듣지 않으셨던 선생님들은 너네 지금 무슨 숫자 나열해놓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실 건데 우리는 이걸 수치를 부여해서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 8개를 전부 다 외웠어요. 그래서 내는 내용 선정이죠. 내용 선정이 어디에 있어요? 1에 와 있어요. 1에 와 있는 거는요. 직접적인 건 1, 상호작용적인 건 5, 간접적인 건 10 이렇게 와 있었어요. 1에 와 있으니까 누가요? 학생 자신이 직접 탐색하고 해결할 내용을 스스로 결정한다. 그러면 1에 와 있으니까요.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뭐라고 쓰셔야 돼요? 교사가 직접 한다고 써야 되죠. 교사가 직접 결정한다. 그 다음 수업 운영. 수업 운영 어디 있어요? 여기요. 3에 와 있어요. 3에.
네, 여기쯤에 이렇게 채웠죠. 교사가 수업 관리 계획과 특정한 수업 절차를 결정하되 일정 부분은 학생이 결정할 수 있다. 교사가 대부분 하되 일정 부분은 넘어갈 수 있대요. 다음 과제 제시. 여기 과제 제시. 학생이 수업에서 탐구할 질문을 스스로 설정해야 돼요. 과제 제시도 몇에 와 있어요? 1에 와 있어요. 이 부분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해야 된다고요? 교사가요. 학생이 아니고 교사가 한다라고 바꿔야 되죠. 참여 형태는요 9에 와 있어요. 학생이 가능한 해답들을 탐색하고 다른 학생과 협력하며 새로운 시도를 해보도록 함. 그 다음에 상호작용은 어디 있어요? 교수적 상호작용. 얘가 5에 와 있어요. 교사는 학생의 사고력을 자극하고 학생의 움직임 탐색을 이용하도록 질문을 활용함. 그러니까 요것도요, 제가 요 8가지 모형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외우고 이 내용을 풀어서 쓰는 연습 좀 하세요. 지속적으로 보고 갖고 가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제가 그 설명도 했어요. 봐라. 3에 와 있는 거 혹은 뭐 6이나 7에 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물어보기 애매하다. 왜? 여기 있는 것들을 설명하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극단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쉬울 거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극단에 있는 것들이 나왔었죠. 이 부분 아마 조금 이렇게 수치를 집어넣고 외우지 않았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에도 8가지 모형의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 어디는 빗금이 여기가 있고 어디는 여기 있고 이렇게 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고 하나씩 보려고 하면 정말 너무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물론 그 모형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들여다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해하는 게 쉬워지죠. 하지만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 수치를 넣고 외워버리면 빗나갈 일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지금은 2023년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서 집어넣으면 안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꼭 우연히 이 영상 봤는데요, 그거 외우는 방법이 있다 그러던데요, 알려주세요. 저에게 톡을 보내세요. HSH0703이에요 얘 이니셜, 얘는 숫자예요. 여기다 톡 보내셔가지고 우연히 영상 봤는데요,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다며요, 좀 알려주세요.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거 봅시다. 이게 뭐냐면 방금 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됐잖아요. 요 항목 주요 내용들 이렇게 해놓고 틀린 것 2개 찾아서 수정해라 라고 하는 문제였었죠. 지자랑하려고 가져왔어요. 봐봐요. 제가 9회 모의고사 5번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내용 선정부터 과제 전개까지요. 이렇게 풀어놓고 잘못된 항목 그 내용 찾아서 바르게 수정해라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봐봐요. 시험 문제 똑같죠? 그 다음 7번 봅시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무예 역사와 영국 스튜어트 시대의 스포츠에 대해 조사한 학생의 보고서이다. 봅시다. 삼국시대 무예. 화랑도가 수행한 신체 활동은 국토를 신성하고 존엄하게 생각하며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한다는 불국토 사상과 연계되어 있다. 이게 옳은지 틀린지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옳은 얘기죠. 불국토 사상. 이것은 뭐 이 나라의 땅이 부처님이 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 옳은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편력은 화랑도의 교육 방식의 일종의 야외 활동이었다. 편력은 19세기 말 독일에서 청소년 야외 활동을 하나로 일어난 플레이그라운드 운동과 유사한 것이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기출문제 다시 나온 거 있었죠. 이거 뭐였어요? 플레이그라운드 운동이 아니고 반더포겔 철새 운동이었죠. 이 부분이 잘못됐고요. 아이고, 여기부터 나왔네. 이 플레이그라운드 운동은요, 미국에서 플레이그라운드 운동, 그리고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게 영국에서의 플레이 센터 운동이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련 없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부터 보여줬을 텐데 반더포겔 철새 운동이고요. 그 다음 고려시대 무예 교육은 국학의 7제 중 강예제라는 기본에서, 제가 요 명칭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랬는데 얘가 맞는지 틀린지라고 나왔어요. 옳은 얘기였었죠. 그 다음에 이것은 고려사에 나오는 맨손 무예로 인재 선발을 위한 기준이 되었다. 얘가 수박이었죠. 이건 수박이라고 쓰셔도 별 문제 되지 않을 거예요. 밑에 보시면 1170년 의종이 문신들과 보현원의 행차에서 여흥을 열었는데, 이때 왕은 무인의 무공 실력을 보고자 오병 수바퀴를 하도록 했고, 대장군 이소홍이 젊은 병사와 오병 수바퀴를 겨루두고 그때 패했다. 그러자 젊은 문신 한례가 대장군 이소홍의 뺨을 때리며 비웃었다. 이 광경을 보던 정중부와 이의방중이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무신의 난이다. 이것은 요 부분은 체육사 신론에 있는 요 문장들을 그대로 가져온 문장이에요. 이것도 큰 문제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 조선시대 무예.
조선시대의 무인 등용을 위한 등용을 위해 실시된 무과제도는 초시, 복시, 전시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 이것도 스포츠 지도사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다시 나왔죠. 그리고 우리 거 무과 선발시험 이거 잘 봐두셔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3단계 시험이 맞느냐 요 정도만 나왔어요. 얘도 옳은 얘기죠. 무인 양성을 위한 공식적인 교육기관은 훈련원. 이제 이거는 다음 시험 문제가 될 거예요. 다음 선생님들 후배들이 보게 될 다음 시험 문제가 될 거고, 무예의 수련, 병서의 습도, 군사의 희재 등을 담당했다. 영국 스튜어트 시대의 영국 스포츠의 두 가지 큰 흐름 중 하나는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가 영국을 통합하여 제임스 1세로 등극하면서 스코틀랜드의 스포츠가 잉글랜드로 확산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 서양사 시간에도 그 얘기했어요. 스코틀랜드 스포츠가 영국으로 이렇게 펼쳐진 세계에 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뭐요? 컬링과 골프요. 두 가지가 스코틀랜드 발생설이 이렇게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다른 하나는 정치, 종교. 이거 풀어야지. 니은과 관련된 스포츠 중 해안과 목동들의 유희로 시작된 종목. 이거 봐봐요. 골프와 컬링을 스코틀랜드에서 전 세계로 퍼뜨렸다고 했는데, 자, 골프와 컬링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동들이 즐겼대요. 목동들이 어디 있어요? 잔디밭, 풀밭에서 놀잖아요. 풀밭에서 하는 종목이니까 쉽게 접근이 가능했을 거예요. 골프요. 다른 하나는 정치, 사회, 종교적인 이유로 스포츠 활동의 장려와 금지가 공존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교도인들은 일요일 스포츠 활동 금지를 주장했고, 국교인 성공회를 따르는 왕당파들은 지지를 얻은 제임스 1세는 일요일 스포츠 활동을 권장하는 포고령, 얘가 합법적인 스포츠에 관한 포고령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무엇이요? 애슬레틱 썬데이 이렇게 발전하게 되죠. 이것도 단순한 기입형 형태였으니까. 8번 봐요. 교육청 주관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평가회에서 교사와 장학사가 나눈 대화 내용이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찾아와 탁구에 흥미가 있다며 방과 후 수업에 개설된 탁구반에 들어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소극적이었던 이 학생은 점차 탁구반 학생들과 어울리며 평소 보지 못했던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친구들의 가치와 태도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등 탁구반 활동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흥미로운 사례네요. 캠퍼가 제시한 중거집단 이론에 따르면, 이거 드디어 나왔죠. 캠퍼의 중거집단 이론이요. 그 학생은 친구 등 또래에 해당하는 이 집단이 보이는 행동 태도를 자신이 따라하는 증거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규범 집단, 비교 집단, 청중 집단, 세 집단 중에 어디에 더 내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그들에게 동화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친구 또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청중 집단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 학생이 더욱 적극적으로 탁구반 활동에 임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나요? 이 학생이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친구들의 추천으로 총무가 되어 일정 관리와 출결을 담당하겠어요. 이제 총무 역할을 담당한 거예요.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후 성실히 총무 역할을 수행하여 친구들의 많은 신뢰를 얻게 된 것은 물론 더욱 적극적으로 탁구반 활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학생은 탁구반에서 안정된 지위를 부여받아 총무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을 볼 수 있겠네요. 안정된 지위를 받은 거예요, 얘가요. 총무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능력 및 행동과 관련된 형식적인 기대를 팀원들로부터 부여받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기대. 이를 소튼과 나레디는 무슨 단계래요? 소튼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 공, 비, 계로 얘기했죠? 예상 단계, 공식적 단계, 비공식적 단계, 개인적 단계 중이에요. 공식적인 역할, 안정된 지위, 이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단계인 거예요? 공식적 단계야. 그 다음 더 주목할 점은 학생이 실력 향상을 위해 스스로 집 근처 탁구장을 찾아가 레슨을 받고 동호회에서도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도 열심히 활동에 참여하여 기량이 급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니은에 해당하는 단계에 썼고, 디귿에 해당하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전의의 일반적인 특성, 스나이더의 주장에서 근거해서 서술해라. 요거 참, 서사, 참 요거 찾는 거요. 기출문제로 2번, 3번 나왔다고 그랬죠. 올해 또 나왔어요. 참여의 정도, 참여의 자발성, 사회와 주관자의 위신과 위력, 참여자의 개인적, 사회적 특성, 요 5가지를 쓰라고 하는 거 기출문제로 계속 나왔다고 했어요. 올해 또 나왔어요. 이거 어디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스스로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가서 레슨을 받고 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네, 참여의 자발성이죠.
고무적인 일입니다. 최근 이 학생이 동호인대회에 출전하게 됐는데요. 이 학생은 학생으로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싶고 선수로서 대회에도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어 하는데 학교 수업을 빠지고 대회에 참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리을에 해당하는 일탈의 구조적 근원을 코클리의 주장에 근거해서 쓰시오. 양립 불가능한 가치 지형 얘기하고 있는지요? 경쟁적 보상 구조 얘기하고 있는지요? 역할 사회화 얘기하고 있는지요? 여기 봐봐요.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싶어요. 또 선수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고 싶어요. 근데 두 가지를 다 하기가 너무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요. 역할 갈등이죠. 여지 없는 문제는 후딱 갈게요. 그 다음은 스포츠 심리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체육교사와 학생 선수들의 상담 내용이다. 선생님, 제가 다음 시합을 대비해서 심상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심상훈련과 관련해서 제가 실제로 적용하면 좋은 과학적 이론이나 원리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심상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 중 바이오 정보 이론을 적용한 심상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심상이론은 랭에 의해서 소개됐는데, 심상 또는 이미지가 뇌의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구체적인 전제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죠. 이 심상은 날씨, 관중, 시설 등과 같이 심상해야 할 상황을 나타내는 전제. 얘가 뭐예요? 무슨 전제예요? 날씨라든지 관중이라든지 시설, 이런 주변 환경 정보들, 이것들이 자극 전제잖아요.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근육의 긴장감, 호흡, 심장의 박동과 같이 내부적으로 느끼는 심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전제, 얘가 반응 전제고요. 그래서 이 이론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극 전제와 반응 전제를 모두 다 떠올려야 무엇이 높아진다고요? 선명도가 높아진다고 얘기했죠. 바이오 정보 이론에서 이 두 가지 전제를 모두 포함한 심상을 했을 때 모든 감각의 동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상에 무엇이 높아진다고요? 선명도가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전제는요, 여기에 해당하는 전제는 반응 전제죠. 요 앞에 있는 게 자극 전제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다 떠올려야 높아지는 게 심상의 선명도가 높아진다라고 했고요. 제가 심상을 할 때 심상의 단계 이야기하면서 습득 단계에서 선명도와 조절력을 반드시 습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연습 단계에서는 이 두 가지를 연습하는 단계, 그러니까 선명도와 조절력이 언젠가는 꼭 나와요. 그랬더니 여기서 나와버렸죠. 그 다음, 예전에는 타석에 들어섰을 때 심장이 아주 빠르게 뛰기도 하고 삼진을 당할까봐 많이 긴장했었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이완기법이나 자세훈련, 호흡법 덕분에 전체적으로 많이 안정됐습니다. 디귿 상황에서 가기법을 적용할 때, 그럼 가기법까지 봐야 되겠네요. 가기법 밑에서 살펴봅시다. 기대되는 심리적 효과를 스필버거가 제시한 불안의 두 가지 개념에 근거해서 서술할 것. 스필버거는요, 불안을, 자, 우리 불안 수준 어떻게 구분했죠?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으로 구분했고, 특성 불안은요, 신체 불안과 인지 불안으로 구분했죠. 그런데 이분은요, 신체 불안과 인지 불안으로 구분해서 보지 않았어요. 요 둘을 구분해서 봤어요. 특성 불안 수준은요, 객관적으로 비위협적인 상황을 주관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으로 해석해서 자기만이 느끼는, 특성 때문에 느끼는 불안 수준이었었고, 상태 불안 수준은요, 특정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이 상태 불안이었었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나오는 이것도 가에 해당하는 것도 단순하게 기출문제 수준이어서 체계적 둔감을 하는 걸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체계적 둔감을 하게 되면 어떤다고요? 상태 불안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요. 요거 물어본 문제였고요. 예, 선생님, 제가 한 달 전 시합에서 투수가 던진 공에 얼굴을 맞았습니다. 상처 부위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데 타석에 들어서서 타격 연습을 할 때마다 야구공에 제 몸이 또 맞지 않을까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에 해당하는 게 얘죠. 이러한 경우 행동주의 치료 과정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볼페의 임상기법을 사용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타석에서 타격 연습을 할 때
몸에 맞아도 아프지 않은 탁구공부터 테니스공 그리고 야구공 손으로 몸쪽 공에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투수가 던지는 야구공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낮출 수 있을 겁니다. 가에 해당하는 건 전형적인 체계적 둔감하죠. 예전에 나왔던 건 애가 뜸틀 5단에서 뛰어내리는 게 너무 무서워하니까 낮은 높이에서부터 뛰고 조금 더 높이에서 뛰고 이렇게 해서 점점 불안에 둔해지도록 체계적인 방법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려가서 여기도 마찬가지. 탁구공에서부터 불안 극복하고 이제 극복되면 테니스공으로 극복하고 이제 야구공으로 넘어오고 전형적인 기출문제 수준이었어요. 10번 에너지 대사에 대한 교사 연수 자료이다. 봅시다. 근육세포는 ATP를 저장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근육 활동을 위해서는 근수축에 필요한 에너지인 ATP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된다. 다음은 운동 지속 시간에 따른 AP 생산 비율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거 예전에는 어떻게 보여줬었냐면 처음에 동원 에너지 생산 비율 말고 에너지 동원 비율 이래서 ATP 시스템 쓰고 그 다음에 해당 과정 쓰고 더 지속되면 유산소 과정 쓰고 이런 형태였었는데 얘는 단순하게 이렇게만 나눠놨죠. 봅시다. X축에 뭐 있고요? 운동 지속 시간 있고요. Y축에 ATP 생산 비율 있어요. 봤더니 가 구간 운동 막 시작해서 이제 처음 구간에서는 얘가 대부분을 담당해요.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죠. 동원 비율이 줄어들고 그랬다가 생산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대부분 여기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고요? 유산소 과정이고 여기는 무산소 과정이 되겠네요. 운동 초기에 대부분 담당했다가 사라지죠. 가 과정의 에너지 시스템은 이 시스템과 해당 과정이다. 가 과정. 얘가 무산소에 해당하는 거고요. 해당 과정 하나는 주어졌네요. 그럼 기억에 들어갈 거는요. 네. ATP, PC 시스템이죠. 인원질 시스템. 이 시스템의 속도 조절 효소는 크레아틴 키나제다. 그래서 이것도 속도 조절 효소들 잘 체크해 두시라 그랬죠. 해당 과정 속도 조절하는 효소는요. 네, 포스포, 프록토, 키나제, 인산 과당 분해 효소. 얘네들도 효소들 물어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해 두세요. 했더니 나왔어요. 모든 에너지 시스템에서 ADP의 변화는 속도 조절 효소에 영향을 준다. 이것도 체크해 두시라 그랬죠. 자, ADP가 많아진다는 건 이렇게 분해된다 그랬죠. 또 요것까지요. 가수분해를 이야기하면 얘가 많아진다는 건 얘가 자꾸 분해된다는 얘기고 얘가 분해된다는 얘기는 운동 중에 지금 얘가 지속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ADP가 많아진다라는 건 ADP를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도 조절 효소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극을 받아야 되겠죠. 자극물질로 대표적인 게 ADP였고요. 억제물질의 대표적인 건 ATP였었죠. 그러니까 ADP가 변화하면요. ADP 농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도 조절 효소가 활성화돼서 활성도가 증가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건 밑줄 친 디귿에서 ADP의 증가에 따른 속도 조절 효소 변화라고 했어요. ADP가 증가하면 속도 조절 효소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활성도 증가된다, 자극된다, 활성도 증가한다. 요 표현이 있으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나아 과정에서는 A 구간과 B 구간의 주요 대사 에너지 공급원이 다르다. A, B 구간으로 나눠서 쓰래요. A 구간은요 초기에는 대부분 뭐 쓰고요? 탄수화물 쓸 거고 B 구간은 유산소 쓸 거니까 지방 쓰게 될 거고요. 너무 단순한 문제였어요. 그 다음 11번 봐요. 학생 건강체력평가 측정 결과에 대해 교사들이 나눈 대화고 나는 측정 결과이다. 봅시다. 선생님, 남학생의 측정 결과에서 중심 경향값을 살펴보면 이 검사 종목의 점수 분포가 정적 편포 모양을 나타냅니다. 정적 편포는요, 대부분 낮은 쪽에 점수가 모여있는 게 정적 편포죠. 그래서 중심 경향값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보면요, 여기 뭐 있어요? 최빈치 있고요. 여기에 뭐 있고요? 평균이 있고요. 가운데 있으니까 얘의 이름이 중앙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앙값과 평균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적 편포면요. 정적 편포면 평균이 더 큰 것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험에서 평균 점수를 보인 아이는 잘 본 아이라 그랬잖아요. 평균이 더 큰 걸 찾으면 돼요. 요 두 개를 비교해봐요. 35와 30. 얘가 더 크네요? 얘가 정적 편포겠네요. 정적 편포.
얘와 얘를 비교해 봤더니 얘가 더 커요. 얘는 부적 편포. 185, 185 똑같아요. 정상 분포일 거고요. 46, 46 똑같으면 얘도 정상 분포일 거고요. 그러니까 정적 편포를 보이는 건 무슨 검사예요? 악력 검사네요. 점수 분포가 편포 모양을 나타낼 때 상대적으로 극단값의 영향을 덜 받는 분산도 측정치. 자, 이렇게 편포가 되어 있으면 극단적인 점수를 보인 아이들 때문에 이 집단의 특성이 오염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점수가 이렇게 몰려있으면 이 반 아이들은 대부분 어느 쪽에 점수가 몰려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요 극단에 있는 아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걸 점수라고 친다면 대부분 뭐 50점, 60점, 70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대부분 아이들이 50점, 60점이야. 근데 한 놈이 99점을 맞았어. 그러면 이 반의 아이들은 대부분 50점 맞았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99점 맞은 아이 있어요. 전교 1등이에요 얘가요. 이 아이 때문에 이 반의 특성이 달라져 버릴 수도 있죠. 왜? 이것까지 다 고려하면 점수가 이렇게 올라와 버릴 거거든요. 대부분 이 아이들은 여기 있는데 대부분의 애들은 7, 80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집단의 특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점수의 영향을 배제해 버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 경향값에서 편포를 보였을 때는 어떤 중심 경향값을 보면 좋고요. 편포된 거 배제하고 싶으니까 중앙값을 사용하면 돼요. 이건 기출문제였어요. 2016년도 기출문제였고요. 여기서 뭐 물어봤어요? 분산도 측정치라고 했어요. 분산도 측정치. 분산도에서는요, 저기 범위, 표준 편차, 4분위 편차, 니네들이 있었죠. 극단의 점수 영향 배제해버리는 게 뭐 있어요? 얘죠. 얘가 뭐예요? 4분 편차잖아요. 요 점수하고, 얘가 Q3라고 하고, 얘가 Q1이라고 하면, 요 가운데 있는 값만 반영해주기 때문에 극단의 점수를 빼버릴 수 있죠. 4분 편차는 극단의 점수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나의 측정 결과표에 4분 편차에 대한 정보도 추가적으로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학생의 측정 결과에서 분산도를 살펴보면 제자리 멀리뛰기 검사의 표준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어요. 자, 여학생 측정 결과 봅시다. 자, 이쪽만 보자면요. 표준 편차가 4, 여기는 2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리 멀리뛰기가 15로 표준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네요. 반면 안자 외모 앞으로 굽히 검사 표준 편차가 얘는 2니까 가장 작게 나타났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검사 종목의 분산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교사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기는 표준 편차가 크고 여기는 표준 편차가 얘는 15고 얘가 2니까 이 집단이 훨씬 분산이 크고 이 집단의 분산은 작아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윤 교사의 이야기가 그 얘기죠. 여기는 15고 여기는 2니까 이 결과를 통해서 검사 종목의 분산도를 이 결과가 뭐예요? 이거예요. 15와 2를 비교해보니 검사 종목의 분산도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라고 내렸겠어요? 여기는 이질적인 집단, 여기는 동질적인 집단 이렇게 내렸겠죠. 그랬더니 오 교사가 뭐라 그래요? 측정 요소 및 단위가 서로 다른 검사의 표준 편차를 직접 비교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단위도 다르고 서로 달라요. 검사의 표준 편차도 서로 달라요. 이럴 때는 직접 비교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특히 측정 단위는 같더라도 평균치가 클수록 표준 편차도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 해석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적 분산도에 해당하는 뭘 활용해 보라 그랬어요? 변이기수 사용해 보라 그랬죠. 이렇게 비교해 보라고요. 얘도 나와요 했더니 정말로 나와 주었죠.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요. 여학생 측정 결과에서 변이계수가 가장 큰 검사 종목과 가장 작은 검사 종목을 계수의 값과 함께 서술하라고요. 단 %로 쓰라고요. 봅시다. 여기는 어떻게 돼요? 평균이 20, 표준 편차가 4, 그러니까 0.2, 0.2면 무엇이라고 써야 돼요? 20%라고 쓰면 될 거고요. 10분의 2, 10분의 2니까 얘도 0.2, 이건 똑같이 20%. 얘는요 150분의 15, 10분의 1이죠. 0.1, 10%. 여기는 30분의 9, 이건 0.3이죠. 그래서 30%.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 적으래요. 왕복 오래 달리기 30%. 10% 어딨어? 제자리 멀리뛰기 1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또 변이계수 나와요 했더니 진짜로 나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도 있었어요.
볼래요, 쌤들? 여기서 윤교사가 얘들의 이거 표준 편차 큰 거 작은 거 비교해봤더니 여기가 이래요. 이랬더니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요게 올해 시험 문제로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 제가 올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거 영상 파일이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마이크가 저쪽에서 나와서 제가 잠깐 이동하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 여기는 0.4km고 여기는 1km니까 여기가 더 이기적인 집단이네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놓고 밑에 있는 교사가 얘기하겠죠. 선생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땡땡을 적용해 봐야 됩니다. 땡땡을 계산해 보려면 이렇게. 땡땡이 뭐 들어가야 돼요? 변이계수 계산하면 그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단순히 그냥 여기는 0.4고 여기는 1이니까 여기가 훨씬 더 이질적인 집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네,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고 예측해 놨더니 정말로 교사들이 그렇게 대화하는 내용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제 자랑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12번 봅시다. 다음은 고등학교 체육 탐구 수업 시간에 교사와 학생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봅시다. 지금까지 배운 지뢰의 원리를 스포츠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조정 싱글 스컬 종목입니다. 노젓기 동작은 몇 종질에 해당할까요? 물에 잠긴 노 물갈퀴 부분을 축으로 보면 여기가 축이래요. 여기를 축으로 보면 노 손잡이는 힘점, 여기가 힘점, 그 다음에 배와 노가 연결된 부위가 작용점, 저항점이기 때문에 얘는 몇 종질이에요? 저항점이 가운데 있네요. 몇 종질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2종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2종질에서 힘과 거리 속도에서 득실을 표현하면요. 언제나 뭐가 더 길어요? 힘팔이 언제나 더 길기 때문에 뭐에서는 이득 보고요. 힘에서는 이득 보고 문제에서는 거리를 요소로 쓰라 그랬으니까 거리에서는 손해를 본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간단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몇 종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와 노의 연결 부위가 축이고 배와 노의 연결 부위 여기가 축이고 사람이 노 손잡이를 당기거나 미는 힘에서 생긴 힘에 의해서 어디 있어? 미는 힘에 의해 물에 잠긴 노 물갈퀴의 저항이 생각한다고 여기에 저항이 생기고 여기에 힘점이 있대요. 뭐가 가운데 있어요? 축이 가운데 있으니까 얘는 몇 종질이고요? 1종질에 해당할 거고요. 아이고 1종질에 해당할 거고요. 두 학생 모두 지뢰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했군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 봐봐요. 이제 해당 지뢰, 일종 지뢰라고 찾으면 됐었고, 이 사람이 일종 지뢰에서 노 손잡이를 당길 때 물이 양쪽 노 물갈퀴에 작용하는 방향의 두 작용력의 합력 방향과 배의 이동 방향을 순서대로 쓰세요. 라고 했어요. 요 부분 봤더니요. 물의 흐름과 방향키는 고려하지 않고 양쪽 노는 배와 노의 연결 부위를 축으로 대칭으로 움직여요. 얘가 대칭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칭이니까요. 모든 조건은 노를 당기거나 미는 힘, 타이밍, 노의 형태와 질량 등이 모두 다 동일하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한쪽만 힘을 쓰면 이렇게 돌아갈 거잖아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동시에 적용한다는 얘기고요. 얘가 아까 여기에 축이 있고요. 여기에 저항이 있고요. 여기 힘점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 할 때요? 잡아 당길 때요. 힘이 어디로 가요? 이렇게 작용한대요. 그럼요. 채굴 중심으로 얘는 어디로 움직여요? 친절하게도 화살표가 있어요. 얘 요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배는 어디로 가고요? 그렇죠. 배는 12시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가고요. 이거 하나 모르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잡아당기면 배는 12시로 가지. 그 다음에 저항의 방향은요. 얘가 일로 움직일 건데 저항은 어디로 걸리네요? 저항 당연히 반대편으로 걸리죠. 얘도 12시 방향으로 걸리게 될 거고요. 여기서 얘는 선생님 이 방향이잖아 요 라고 하는 걸 제어하려고 뭐라 그랬어요? 이쪽에서도 똑같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합력의 방향 얘기했어요. 어디로요? 12시로요. 이건 계산하고 어쩌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 B형 봅시다. 다음은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하는 A, B 학생의 신체 특성과 운동 처방 내용이다.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값을 순서대로 쓰시오. 신체 특성을 봤더니 A 학생은 169에 60kg, 체질량 지수, BMI 이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체크해둬요 라고 말씀드리고 모의고사에서 냈는데 얘는 그냥 줬어요.
아마도 다음에 선생님들 후배들 시험은 아마 요거 나올 거예요. BMI 지수 산출해라. 키는 미터로 바꿔서 제곱하고요. 체중을 나눴고요. 그 다음 운동 처방 봤더니 A 학생 봐봐요. 몇 메트로 운동을 시켰대요. 운동 시간은 50분, 운동 빈도는 주당 3일, 16주 운동했고요. 운동 상태는 파워워킹을 했대요. 처방된 운동을 통한 주당 에너지 소비량이 630kcal였고요. 처방된 운동을 통해서 주당 소비된 지방 조직량, 단 에너지 소비는 지방 조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고 있고요. 1m는 3.5ml kg/min으로 정의함. 이거 문제 나오면 준다라고 했죠? 줄 거니까 걱정 마시라고요. 근데 웃기게 스포츠 지도사 문제에서는 저걸 기억하고 있어야 푸는 문제가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값이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추정된 값이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마찬가지 산소 소비량은 5kcal/L로 정의함. 그 다음 체내 지방 조직 중 순수 지방은 약 86%로 실제 체내 지방 조직이 소비될 때 발생하는 열량은 7.7kcal로 g당 7.7kcal로 정의해 놓고 있어요. 이거 놓고 적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몇 매트를 소요했는지 몇 매트의 운동 강도를 했는지 찾으라는 거잖아요. 이거 아마 저랑 오래 수업하셨던 선생님이면요 정말 너무 많이 반복하셨을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서너 번을 계속 풀어봤었고 11월까지도 계속 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 없지 않으셨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봅시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뭐예요? 주당 에너지 소비량이에요. 그래서 여기 운동기가 16주잖아요. 이거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당 일주일에 얼마큼 소모시켰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적용시키면 안 돼요. 얘가 함정이었어요. 630kcal를 에너지를 소모시켰네요. 자, 역으로 갑시다. 다 안 풀어도 되지. 630kcal인데 리터당 5kcal라고 했잖아요. 그럼 산소 소비량은 얼마예요? 하면 산소는 126kcal, 126리터. 자, 산소 소비량은 126리터 소모시켰어요. 126 곱하기 5 하면 630kcal가 나오니까요. 126리터를 소모시켰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126리터를 소모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자, 메타볼리즘의 개념이 뭐였었죠? 안정시 산소 소비량이었죠? 이 값은 주어놨고요. 자, 그러면 안정시에 3.5ml를 소모시켜요. 단위 봐요. kg당 분당. 1kg당 3.5ml면 이 사람의 체중이 얼마예요? 이 학생이죠? 60kg이에요. 60kg. 몇 분이요? 50분. 그리고 주당 몇 번 했어요? 3일 했어요. 3일. 그러면 산소 소비량이 나올 거예요. 어떤 단위로요? 밀리리터의 단위로요. 우린 리터로 바꿔야 되니까 1000 나눠주면요. 이 값이 31.5리터가 되죠. 하루에 31.5리터 소모시켰대요. 일주일 동안 31.5리터를 소모시켜요. 이게 몇 매트일 때예요? 1매트일 때요. 그러면 몇 매트를 해야 얘를 소모시키나요? 126 나누기 31.5 이렇게 하면 4매트 나오죠. 얘도 단순히요. 요 개념 적용시키면 된다 그랬어요. 아마 큰 어려움 없었을 거예요. 요 의미, 단위의 의미를 생각해 놓고 풀어보면 아마도 조금 혼란스러웠던 건 요 부분을 주당 에너지 소비량 요 부분에 관심을 가졌다면 얘는 배제하고 푸는데 큰 문제 없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 B학생 봅시다. 운동 강도가 최대 심박수의 60%고요. 운동 시간 60분, 주당 4일, 16주 했고요. 자전거 타기 형태로요. 자, 주당 에너지 소비량이 693kcal를 소모시켰네요. 봤더니 여기는요. 요거 지방 조직량은 얼마만큼 소모시켰냐고요. 693을 소모시켰어요. 근데 지방 1g으로는요. 7.7kcal 나누는데 소모시킨대요. 나누기 7.7. 단순하게 나와요. 90. 요거 저랑 수업하셨던 분이면 너무 반복을 많이 해서 큰 어려움 없으셨을 거예요. 이거 풀면서 그랬어요. 자꾸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요. 나왔어요, 올해. 다음은 배구 서브의 과학적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양력의 방향과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배구에서 서브를 강하게 넣을 경우 공이
상대 코트 위로, 상대 코트 뒤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톱스핀을 걸면 마그누스 효과로 인해서 코트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래 그림은 톱스핀 서브를 한 공이 네트를 넘어간 이후 상황이다. 그림과 같이 톱스핀이 걸린 공이 4시 방향으로 이동 중일 때 양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 제가 이론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는요, 이거 반대로 해놨어. 얘가 만약에 이렇게 회전하면서 간대요. 이렇게 회전해서 가면 진행 방향은, 공의 진행 방향은 이렇게 있고요. 이랬을 때 위쪽과 아래쪽 나눠 봤을 때 여기는 공기의 흐름과 만나게 되니까 속도는 어떻게 되고요? 떨어지고, 이에 따른 압력은 어떻게 되고요? 올라가고, 이 아래쪽은 뒷바람으로 도와주니까 속도는 올라가고, 그에 따른 압력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압력이 높은 곳에서 어딨니? 압력이, 속도가 올랐으니까 압력은 떨어지고, 속도가 떨어졌으니까 압력은 높아지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즉각 방향으로, 이 부분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그 힘을 마그누스의 힘이라고 불러요 라고 표현해놨죠. 근데 얘는 지금요 살짝 틀어놨어요. 어떻게 해요? 공이 이렇게 이동한대요. 이렇게 이동하고 있대요. 이렇게 이동하면, 자, 이제 여기를 위로 보고 여기를 아래로 봐야 되죠? 이렇게 회전하면요.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공기와 만나게 되니까 여기는 속도는 어떻게 되고요? 속도는 다운되게 될 거고, 베르노의 정리에서 그에 대한 압력은 높아지게 될 거고, 요 반대쪽 봐요. 이제 이렇게 회전하고 이렇게 공기가 도와주니까 속도는 올라가게 되고, 그에 따른 압력은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쪽에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무엇이요? 양력이 작용한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90도로 작용해야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양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7시 방향으로요. 이렇게 옆으로 봤던 것, 이렇게 틀어놓은 것밖에 없어요. 이거 갖고 못 찾지는 않으셨을 거고, 그래서 7시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아래 그림은 톱스핀 서브를 한 공이 네트를 넘어간 이후 상황이다. 그림과 같이 톱스핀이 걸린 방향으로 이동 중일 때 양력은 7시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 유체 속을 빠르게 이동하는 배구공에는 일반적으로 이동 방향의 반대편에 유체 흐름의 한 종류인 이것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얘도 기출문제예요. 얘가 일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반대편에, 여기에 공 뒤쪽에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난료지대 생겨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전형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공이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되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저압력대라고 설명했었죠? 저압력대. 그래서 주변보다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힘이 어떻게 미친다고요? 이렇게요. 압력에 따라서 이렇게 힘이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공은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저압력대 때문에 이렇게 작용하니 이것이 저항으로 작용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론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트럭 뒤에 저압력대가 발생하면 그 부분을, 그 뒤로 끌려가는 이 힘 때문에 자전거 타고 트럭에 바짝 붙여서 가면 힘이 덜 든다고 설명도 했었는데, 유체 흐름의 한 종류인 이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것에 의해서 압력이 낮은 지역, 저압력대가 생겨나게 된다고요. 저압력대가 생겨나니까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얘가 저항으로 속도가 감소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항으로 작용하니까요. 얘가 뭐예요? 여기 있어요. 유체 흐름의 한 종류라고요. 난류. 그 다음 3번 수석교사와 초임교사가 나누는 대화 내용이다. 지난번 수업 나눔이 끝나고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대학에서 배워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교수 기능을 실제 수업에서 발휘하지 못해서 아쉽고, 특히 교사로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낯설고 아직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호작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무슨 단계예요? 네, 얘도 기출문제 수준이었어요. 초기 곤란 단계죠. 오늘 수업을 보니 이전의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진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교수 기능이 있나요? 운동기능 과제 개발과 학습자 관리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요. 과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능의 종류를 확인해야 돼요. 운동기능은 환경의 안정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농구 종목이라도 자유투와 달리 드리블은 어떤 기능이고요? 개방 기능이고요. 이것은 환경적 조건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자유투는 변하지 않으니까 회색 기능에 해당할 거고, 이것은 농구 드리블을 발달적 분석에 따라 개발한 과제 계획이야. 각 과제는 운동 기능 향상이라는 공통 목적이 있지만 각 과제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과제를 개발할 때 유의해야 돼요.
과제 계획. 정해진 공간에서 평소에 주로 사용하는 손으로 드리블하기. 손가락으로 공을 누르듯이 드리블하기. 디귿 봅시다. 디귿과 같은 과제를 개발할 때 교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가르쳐야 되는지요. 손가락으로 공을 누르듯이 드리블하래요. 때리지 말고 누르듯이 하래요. 이건 좀 더 어렵고 복잡해진 과제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질적인 측면의 향상을 얘기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과제예요? 세련형 과제 얘기하고 있어요. 세련형 과제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질적 향상이죠. 질적 향상에 초점을 둬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정해진 공간에서 양손을 번갈아 가며 드리블하기. 천천히 이동하면서 양손으로 드리블하기. 처음에는 이거를 시작형 과제로 보셔도 돼요. 정해진 공간에서 평소에 주로 사용하는 손으로 드리블하기. 그 다음에 세련형 과제도 주고, 그 다음에 확장형 과제도 주고. 이렇게. 수석교사, 학습자 관리 방법은 다양하지만 학생이나 집단 또는 학급 전체의 관리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행동 수정 전략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어요. 시든탑은 4가지 행동 수정 전략의 공식화 방법을 제안했는데 그게 뭐였어요? 행동 공표, 행동 계약, 바람직한 행동 게임, 그 다음에 도쿄 좋다 4가지 기억나죠? 수반성을 확립하는데 학생이 직접 참여한다. 여기 있어요. 행동을 정의하고 보상을 결정하고 수반성을 확립하는데 누가요? 학생이 직접 참여한다고요. 행동 계약이죠. 이것도 16년도에 출제됐었던 계약서 작성하는 그것과 관련한 기출문제예요. 전형적인 기출문제. 행동 공표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학생들에게 자기 관리 기술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점에서 행동 공표에 비해서 한 차원 향상된 단계예요. 특히 이 방법을 적용할 때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서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서명해야 한다. 얘가 16년도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행동 계약 간단한 문제였을 거예요. 다음은 스포츠 교육 모형을 적용한 수업 설계의 일부이다. 스포츠 교육 모형 및 야구 소개 1차 시하고 지도상의 유의점, 원격 수업 플랫폼 활용 다 읽지 말고 필요한 부분 봅시다. 단원 계획에 포함된 스포츠 교육 모형의 핵심적인 6가지 특징이 모두 반영되도록 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써라. 이거 시즌, 팀 소속, 공식 경기, 기록 보존, 축제화 얘네들 6개요. 봅시다. 팀 구성하라고 했으니까 팀 소속 나와 있었고요. 시즌 나와 있고요. 공식 경기 나와 있고요. 결승전 행사 나와 있고 여기에 축제 분위기 나와 있어요. 뭐 하나 빠져 있어요? 네, 기록 보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거는요. 기록 보존이면 돼요. 다른 문장 다 필요 없어요. 기록 보존.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 평가 요소 봐봐요. 스포츠 교육 모형은 선수로서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무 수행에 대한 역할도 보게 되죠. 임무 학습에 대한 평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스포츠 교육 모형은 선수로서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임무, 다양한 역할을 분담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도 평가해보자는 거고요. 그럼 여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선수에 대한 평가죠. 선수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선수에 대한 평가는 기본 기능, 규칙과 전략, 지시, 게임 수행 능력과 전술, 디귿에 들어갈 거, 그 다음에 바람직한 스포츠 행동, 이것들을 평가할 건데, 디귿에 들어갈 건 2015 개정 교육과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 요소에서 근거해서 쓸래요. 이 종목 뭐예요? 야구죠. 야구는 필드형 스포츠잖아요. 필드형 경쟁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건 뭐예요? 네, 팀 워크가 들어가면 될 거고요.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계속 다뤘던 부분이고, 아이고.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봤구나. 이 수업에서 내용 선정할 때 교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매칠러의 주장에 근거해서 서술하라. 내용 선정, 스포츠 교육 모형의 내용 선정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스포츠 교육 모형은요. 5, 6, 29, 9, 29, 19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른 모든 모형은 전부 다 내용 선정이 1에 와 있는데 스포츠 교육 모형은 5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반드시 봐두셔야 돼요 라고 설명했고 그 밑에 되어 있어요. 밑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2가지 수준에서 일어난다. 한 가지는 교사가 직접 선택해서 제시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교사가 내용 범주를 결정하고 학생이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문장 되어 있고 그 부분 잘 봐두시라고 그랬죠. 아니라 다를까 나왔어요. 이 부분이 중요해서요.
두 가지 방법은 교사가 정목을 선정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또 하는 건 교사가 범주를 제시해 주고 나면 학생이 선택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5가 아니고요. 이렇게 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요. 1, 5 이렇게. 그래서 그 매출의 수업 모형 3판에서는 이렇게 1과 5로 개정되어서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잘 봐주셔라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 되셨을 거예요. 그 다음 5번 가는 두 교사가 나눈 대화 내용이고 나는 전교사가 작성한 수업 연구 노트의 일부이다. 이 부분 반갑지 않아요? 성별, 흥미, 기능, 체력, 신체적, 장애 등과 같은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을 수업에 고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수 스타일 적용이 필요하지만 일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책임이 크지 않아 스타일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저 부분 얘기했죠. 학생의 다양한 학습 능력, 특성 반영할 때 저거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 경험상 다양한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학생들 대부분의 책임감 수준이 최소한 이 수준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수준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참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수준의 의사결정과 행동 사례는 자기 동기 부여 등이 있어요. 저는 학년 초에 학생들의 책임감 수준을 확인하고 책임감이 부족한 학생들의 책임감 수준을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무자, 참자, 관초 이렇게 해놓고 이름을 쓰라고 얘기하든 요 단계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중요한 건 이것을 수치로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0인 것을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무자, 참여 단계 세 번째네 3단계 쓰면 큰일 난다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뭐라고 쓰셔야 돼요? 그럼요 2단계 쓰셔야죠. 무책임 단계, 자제 단계, 참여 단계, 자기 방향 설정 단계, 관심 단계, 초월 단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기가 0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요 라고 1년 내내 얘기했어. 참여 단계라고 했으니까 1, 2단계로 오셔야죠. 무자, 참, 세 번째는 3단계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수업 시간에 심지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했는데 세 번째로 나왔으니까 3이요 이렇게 쓰면 혼난다 그랬어. 안 들리셨을 거야. 모스턴과 애쉬워스의 교수 스타일에 적용된 이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하고자 함. 이 스타일은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고 스스로 평가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스스로 평가한대요. 다른 얘기 없어요. 스스로 평가한대요. 자기점검형이죠. 학습자는 과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교사가 마련한 평가 기준에 따라 자신의 과제 수행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함. 그래서 저기 네모에 들어가야 될 건 자기점검형 들어가면 될 거고요. 다른 스타일과의 관계, 이 스타일은 두 가지 스타일이 발전된 스타일임. 이거 모의고사 문제에서 제가 그대로 냈어요. 두 가지가 뭐뭐였어요? 연습형과 상황수평이죠. 연습형, 상황수평, 니은 디귿을 뒤집어서 썼으면 큰일 날 문제네요. 왜냐하면 뒤에 나와요. 이전 차시에서 서로 다른 스타일을 적용한 수업을 통해 학습자 역할을 배울 수 있음. 과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이 스타일, 니은 스타일을 적용한 수업에서 배우고, 그러니까 니은에 들어갈 게 연습형이어야 돼요. 니은에 상황수평을 쓰면 큰일 나요. 디귿 스타일을 적용한 수업에서는 평가 기준을 활용하고 다른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을 경험하며 자기 평가 기술을 배울 수 있음. 디귿에 들어갈 게 상황수평이어야 되고요. 주의해야 될 것. 뒤집어져서는 안 됐을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구조 얘기라고 했죠? 연습형이니까 교사, 학생은 9가지 의사결정 사항 가지고 간다는 것도 우리는 다 외우고 계실 거고요. 상황수평 이렇게 쓰셔도 큰 문제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쓰셔도 이렇게 쓰셔도 별 문제 되지 않았을 거예요. 과제활동 및 평가 기준 설계 시 주의사항. 이 스타일은 움직임 자체보다 움직임 결과로 수행의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제에 적합함. 여기 봐봐요. 움직임 자체보다 결과를요. 평가 기준 역시 움직임 수행의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 육상 멀리뛰기 종목의 경우 멀리뛰기일 경우에 폼 이것보다는 어디에다가요? 이것을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더 타당함. 결과를 갖다 놓으래요. 결과. 그러니까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럼요. 기록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거 연습형 스타일, 상황수평 스타일에서 쓰여지는 것도 여기서 가져다 쓰기 좋다 그랬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세련형 과제, 좀 더 질적인 향상을 요구를 하는 이런 과제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요. 정확한 동작, 정확하지 않은 동작 이런 것들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 그랬고 여기서는요. 이거 가져다 놓으면 당연히 이렇게 찾아오는 건 큰 문제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 신체 수련 능력을 기르는 데 적합한 신체 활동 지도를 위해서 교과 협의에서 교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작성 방법을 순서대로 쓰셔. 저는 이번 학기에 신체 수련 능력을 기르는 데 적합한 신체 활동으로 씨름을 지도하려고 해요. 씨름은 우리 고유의 민속 스포츠로 삼국시대에는 각저라고 불렀고요. 씨름은 몸이 지각하는 주체이자 지각당하는 대상임을 체험할 수 있는 종목이죠. 씨름은 상대방과 삿발을 맞잡고 겨루며 스스로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몸을 지각하고 상대의 힘도 느끼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죠. 이런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저는 국궁을 지도하려고 해요. 국궁은 6예 중에 활쏘기 뭐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4에 해당한다 그랬죠. 기출문제였어요. 모의고사에서 살펴봤고요. 신체활동으로 정신수련에 좋은 운동이죠. 움직임은 각자의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먼저 정신수련을 한 뒤에 신체활동을 하면 교육적 효과가 높을 것입니다. 국궁을 잘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기술을 이론적으로 익혀 생각을 먼저 한 후 움직이면 더 잘할 수 있기에 정신수련에 강조점을 두어 지도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정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련을 하래요. 심신 이원론적 입장 얘기하고 있네요. 이분은요. 지각하는 주체자, 지각당하는 자세. 주체로서의 신체 얘기하고 있죠? 저분은 심신 일체론적 입장 가지고 있고요. 이 교사, 저는 유도를 선택했어요. 올림픽 종목인 유도는 신체 수련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도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학생들에게 유도 기술의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유도 동작의 미묘한 차이를 몸을 통해 느끼고 겨루기를 통해서 상대의 능력과 전략을 파악하며 자신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끼우치는 과정에서 유도에 관한 지식을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은 로크의 인간 오성론의 지식 습득에 관한 주장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결국 지식은 감각과 이것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관심 있게 봅시다.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 순서대로 썼고요.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 쓰라 그랬어요. 자, 여기 봅시다. 선생님들 잘 봐요. R, L, L. 타블라 라사. 빈 서판. 혹은 백지설 주장한 분이죠. 로크는 백지설을 주장한 분이에요. 백지설. 빈 서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갖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백지인 상태로. 그러니까 선험론을 반박하신 분이에요. 선험론은요, 이미 뭔가를 갖고 태어난다 그러죠. 근데 이분은요, 백지설이에요, 백지설. 아무것도 갖지 않은 백지의 상태로 태어난다. 백지의 상태로 태어나니까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 여기 봐봐요. 지식 습득. 지식이 어떻게 습득된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이 아이가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이렇게 해보면서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감각 또 다양한 이런저런 체험 이 과정을 통해서 지식이 습득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지식 습득에 관한 주장 백지인 상태로 태어나서 이런저런 체험 다양한 체험 몸을 통해서 느끼는 체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식이 만들어간다.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어요. 결국 지식은 감각과 이것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무엇을 통해 형성돼요? 경험을 통해서요. 백지인 상태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획득된다고요. 여기 봐봐요. 선생님 이 문장 유심히 볼래요? 이러한 저의 생각은 이 생각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기에 이 사람의 생각이 담겨져 있고요. 이 생각이 지식 습득에 관한 이것과 또 일치한다고요. 잘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저는 유도를 선택했어요. 올림픽 종목인 유도는 신체 수련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적합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밑에를 봅시다. 저는 유도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학생들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요렇게 태어난 거예요.
유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도는 백지인 상태인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유도 기술의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뭐 한다고요? 다양한 활동 체험하게 한다고. 이게 뭐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유도, 경험해보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경험을 하게 되면 특히 유도 동작의 미묘한 차이를 몸을 통해서 느끼고 겨루기를 통해서 상대의 능력과 전략을 파악하고 자신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깨우치는 과정에서 유도에 관한 지식을 형성하게 된다. 지식을 형성하게 된다고요. 전혀 없던 아이들이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지식을 형성하게 된대요. 백지인 상태로 태어난 아이들이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만들어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디귿에 들어갈 게 뭐 해야 돼요? 경험이어야 한다고요. 그래요. 다른 분은 반성이라고 하셨더군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옛날에 제가 일반 교육학 수업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일반 교육학 때 로크는 백지설을 얘기했고 타블라라사 백지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으니까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지식을 만들어간다는 이야기를 그때 그렇게 공부했었는데 아마 선생님들 일반 교육학에서도 분명히 이거 다루셨을 거예요. 일반 교육학 수업 들으시면서 그 내용 가지고 이게 비교해봐요. 저게 반성해야 하는지 경험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부분이 만약에 반성이라고 한다면요, 이러한 저의 생각은 반성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봅니다. 로크의 지식 습득에 관한 주장하고 저의 생각하고 일치한대요. 그러면 여기에 반성이면 이 내용이 반성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성을 하면서 지식을 만들어가요 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뭐 얘기예요? 이거 체험하게 하고요. 이러면서 어떤다고요? 지식을 형성하게 간다고요. 여기 봐봐요. 자신의 장단점 보완하고 깨우치는 과정에서 그러한 과정 뭐 한다는 얘기예요?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형성하게 될 거라고요. 이분도요, 없는 상태에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만들어 간다고요. 이렇게 일치시켜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저기에 들어갈 답이 경험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심신 일체론적 관점을 말하고 있는 교사를 쓰고 누구였어요? 아까 이분이죠. 여기 지름은 몸이 지각하는 주체이자 지각당하는 대상임을 체험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저 부분이에요. 심신 일체론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심신 일체론은요, 주체로서의 신체, 이거 벗어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얘도 기출문제였어요. 주체로서의 신체. 그 다음 7번 봅시다. 다음은 스포츠에 나타나는 계층, 계급 및 스포츠와 세계화에 대한 온라인 수업 자료이다. 스포츠 계층의 역사성, 고래성 얘기하고 있네요. 저 특성을 물어볼 줄 알았더니 나와버렸어요. 노예제, 신분제, 능력제 시대로의 변천 과정에서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변했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 이거 뭐라 그랬죠? 아파르테이드가 인종차별정책이라고 했죠? IOC로부터 참가 중지 처분을 당해서 올림픽에 불참하게 됐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되어서야 복귀할 수 있었음. 스포츠 계급과 문화자본 얘기 나왔네요. 몸에 지각된 행동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과 같이 학습된 기질,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본의 형태 세 가지로 나눴다고 그랬죠? 직접 돈과 관련한 경제자본, 인맥과 관련한 사회자본, 그리고 문화자본. 문화자본의 세 가지 유형은요, 제도화된, 객관화된, 체화된 문화자본. 그 중에 얘는 뭐였어요? 몸에 익어서 익숙해진 체화된 문화자본, 또 아비투스적 문화자본이라고 했고요. 이를 통해 문화자본이 형성된다고 봄. 중산층 부모들이 자녀를 축구클럽에 보내 곳곳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실천 논리를 자녀에게 주입함으로써 부모 세대가 가져왔던 계급 논리를 아이들이 체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체화된 문화자본의 한 사례고, 사회 이동. 현재 사회에서 스포츠는 사회 이동의 수단이 됨. 박지성 선수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유럽 리그에 진출해서 크게 성공함. 이것을 방향과 시간의 측면에서, 방향은요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수직이라고 쓰시든지 수직이라고 쓰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승이라고 쓰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요, 한 세대잖아요. 그 세대 내에서의 수직이동, 상승이동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수직은 상승과 하강이 있을 건데 여기서는 상승에 해당할 거니까 이 정도 쓰면 됐을 것 같아요. 세대 내에요. 세대 가는 아빠와 아들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스포츠와 세계화. 세계화 지역의 균형적인 상호 교류를 추구하는 이상적인 개념으로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스타 선수를 영입해서 해당 국가의 메이저리그를 전파하고 홍보함.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간, 공간이 압축되어 세계가 일체화되는 것이 이것이 세계화의 개념이고 이건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국가와 기업, 조직 등이 전 세계에 걸쳐 자신들의 힘과 영향력 그리고 수익을 추구한다는 현실적인 개념이고 메이저리그는 여러 나라 출신의 스포츠 스타를 광고 모델로 선정하고 메이저리그 관련 상품을 해당 국가의 문화와 기호에 맞춰 개발하고 보급함. 전 세계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는 초국가적인 기업은 상품과 브랜드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 맞춤형 전략을 통해서 판매를 촉진함. 그래서 무엇과 무엇의 같은 그러니까 합성된 용어라 그랬죠. 세계화와 지역화가 합성된 개념이라고 7, 8월에 우리 스포츠 지도사 문제에 출제됐으니까 반드시 체크해 두셔요. 그랬더니 얘가 세방화가 나왔죠. 스포츠 지도사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체크해 두셔야 된다 그랬어요. 스포츠 지도사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스포츠 지도사 문제 출제된 거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8번 스포츠 심리학의 이론에 관해 두 교사가 나눈 대화 내용이다. 선생님, 박 선생님, 스포츠 심리학 학위 취득을 축하드립니다. 학위 논문은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쓰셨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대시와 라이언의 자기결정 이론을 바탕으로 논문을 썼어요. 자기결정 이론에 대해서 예전에 언뜻 배운 것 같긴 한데 저에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기결정 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동기 이론으로 여러 개의 소이론으로 발표되면서 발전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된 소이론은 유능감과 자율성이 내적 동기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가정하고 이거 보면 사람들이 내재적으로 동기되었을 때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위에 자유롭게 참여한다는 이론입니다. 주로 내적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위 이론을 토대로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내적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체육에 대한 유능감을 느끼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참여하는 것, 유능감도 높이고 의지에 따라 참여하는 것, 이게 뭐예요? 자율성이죠. 그래서 우리 얘도 기출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 선생님들한테 4가지 전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유행내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유능감은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요? 정보적 측면에서 자율성은요 통제적 측면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정보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면 유능감이 상승하게 될 거고 그에 따라 내적 동기 향상될 것이고 이 부분을 풀어서 쓰는 문제가 나올 거니까 잘 체크해 두세요. 그랬더니 기껏 문제는 뭐 물어봤어요? 이론의 명칭만 쓰라고 나왔어요. 인지평가 이론. 그 다음 그렇군요. 높은 내적 동기를 가진 학생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지 선생님이 시키니까 혹은 체육 성적을 얻기 위해서와 같은 이유로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거. 니은에 해당하는 외적 동기 유형. 외적 동기 이거 외적 동기는요 얘들이 있었죠. 외적 규제, 의무감 규제, 확인 규제, 통합 규제 얘네들이 있었고 선생님들 쉬는 시간에도 저한테 물어보셨잖아. 외적 규제와 확인 규제. 외적 규제는요 보상에 관심 있는 아이였었죠. 여기도 보상에 관심 있는 아이였는데 그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이 보상은요 운동과 무관한 보상. 얘는요 운동을 통한 보상. 여기 보면요 선생님이 시키니까 혹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성적을 얻기 위한 거는요 운동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냥 성적이 필요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규제로요? 외적 규제로 보시는 게 맞아요. 예, 안타깝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학생들이 체육 수업에 대한 자율성이나 자기결정 수준이 가장 낮은 상태가 되고 선생님의 지시나 겉으로 나타나는 보상에 의해서만 수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학생들의 운동에 대한 내적 동기가 높아지면 학생들이 향후 성인이 되어서도 운동 참가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운동 참가 실천과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IJ가 주장한 계획된 행동 이론에 관심이 많아요. 이 이론에서는 함지적 행동 이론에 이 요인이 새로 추가되었는데요. 주관적 규범.
태도, 이것이 무엇에 영향을 미치고요?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 의도에 따라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게 함재적 행동이론이었고, 계획된 행동이론은요, 뭐가 추가된다고 그랬어요? 얘가 매우 중요하니까 잘 봐두셔야 된다고 그랬죠. 행동 통제 인식이요. 이 요인이 포함되어 된다고. 이것은 의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었죠. 요 그림 떠올렸으면 큰 문제 안 됐을 거예요. 합리적 행동이론에 이 요인이 새로 추가되는데요. 합리적 행동이론은 4가지 요인들로 구성되는데, 이 중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요인이, 태도와 이 규범 요인이 2가지 요인 중 1가지 요인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가지 요인 뭐 있어요? 의도에만 영향을 미친다고요.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의도에만 영향을 미치고 그 의도에 따라 행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에 반해 계획된 행동이라서 추가된 이 개념은, 행동 통제 인식은요, 나머지 2가지 요인을 모두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모두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게 얘죠. 설명하고 있어서 함재적 행동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이 뭐였었죠? 나머지 2 요인의 관계를 쓰라 그랬죠? 나머지 2가지 요인이요. 요 2가지 요인의 관계를 쓰라고요. 의도에 따라 행동한다. 의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의도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중요한 건 의도, 행동 요 2가지를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다음은 고온 환경에서 운동 방법에 대해 교사와 학생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오늘 외부 기온이 너무 높아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수업 장소를 운동장에서 체육관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운동을 할 경우 수분 손실과 함께 심부 체온이 상승하고 심혈관계의 부담은 증가하게 됩니다. 기억상에서 나타나는 심장 1회 박출량과 분당 심박수 변화에 대해서 서술할 것. 이것도 마르고 닳도록 설명해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수분 손실, 땀 증발로 혈액량이 줄었으니까요. 혈장량이 줄어들었으니까 1회 박출량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감소되죠. 1회 박출량은 감소됐는데 심박출량은 유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뭐가 상승돼야 되고요? 심박수는 상승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열 손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스포츠 지도사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주된 증상은 두통, 혼미, 혼란, 현기증, 무초점, 응시, 판단력 상실, 의식 상실 등이 있으며 체온 조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얘가 단서예요. 무엇보다 체온 과다 상승으로 심부 체온이 40도보다 높아져요. 얘가 단서. 이 2가지 단서예요. 일사병과 열사병 둘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요. 보통 학교에서 응급처치로, 다음에 이제 응급처치에 대한 이야기 나오겠네요. 일사병 더 심해지면 이제 40도까지 올라가고 체온 조절 시스템 무너져 버리고, 얘가 뭐 했어요? 열사병이요. 얘도 스포츠 지도사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선생님, 그러면 고온 환경에서는 운동하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우리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고온 환경에 노출되면 인체 내 수분과 전해질이 손실되지만 우리는 인체는 이를 막기 위해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이거 뭐고요? 이거 탈수 방지하는 2가지 호르몬 반드시 체크해둬요. 반드시 체크해둬요. 1년 내내 떠들었어. 후엽에서 분비되는 거 뭐 있고요? 항인효 호르몬이요.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은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체액의 정상적인 나트륨 농도와 수분을 보유하도록 합니다. 알도스테론 분비 기관은요, 부신 피질이 될 거고요. 다음 10번 학생의 축구기술 평가 결과지이다. 봅시다. 이 학생의 패스 기술은 보통입니다. 패스 점수를 표준 점수인 이것으로 변환했을 경우 50점을 나타냅니다. 패스 점수는 보통이래요. 패스 봤더니요, 얘 점수가 71점, 평균이 71점. 지가 평균이네요. 평균이 50점인 변환 점수 뭐 있어요? T점수죠. 얘도 기출문제 수준이었고요. 슛 기술은 우수 등급입니다. 점수 빈도 분포에서 이 학생의 슛 점수가 속한 급간까지 학생은 195명입니다. 즉, 슛 점수 90점은 몇 벽 100분위에 해당합니다. 드리블 기술은 2등급이고요. 자, 전체 학생이 몇 명이라고요? 200명이에요. 100분위는요, 어떤 개념이라고 했어요?
100등분 했을 때의 위치라 그랬잖아요. 100등분 했을 때 위치가 100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몇 명이래요? 200명이래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아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195명이래요. 자, 100분이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요? 195명이 누적되어 있어요. 몇 명일 때 몇 명일 때예요? 200명일 때예요. 여기 200번째 아이는 여기 있을 거예요. 요 위치. 요 위치는 100분위가 얼마니에요? 200일 때 195예요. 그럼 100일 때는 얼마예요? 이거 반이겠죠. 2로 나누면요. 97.5요. 모의고사에서도 저 100이 아니라 200의 숫자로 500의 숫자로 연습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다음 드리블 기술은 어떤 등급인지요? 드리블 봅시다. 이거는 어떤 등급인지 살펴보래요. 결과 해석에 참고하세요. 동일학년 200명의 측정 결과를 기초로 아래의 방법과 기준을 활용한 규준지향 평가를 적용하였음. 평가 등급은 미흡은 마이너스 1.5 표준편차 미만, 보통은 마이너스 1.5 이상, 플러스 1.5 미만, 우수는 플러스 1.5 표준편차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줬고요. 측정 항목별 점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나타냄. 100분위는 학생 점수에 해당하는 누적 100분율을 의미함. 봅시다. 요거 드리블만 찾아보면 되죠. 드리블 평균이 몇이에요? 80. 이렇게 찾으면 편해요. 여기가 80이라는 거죠. 얘가 1.5니까 여기에 플러스 1 있을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1 있을 거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1.5만 따져보면 되니까. 자, 80이고 표준 편차가 몇이에요? 6이에요. 표준 편차가 6이에요. 그러면 여기 제트점수 1일 때는 몇이에요? 여기가 86. 0.5라잖아요. 반 올리면 되죠? 89. 표준 편차의 반. 여기는요. 마이너스 1일 때 6 빼니까 74. 3 빼면 7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이고 기준을 살펴봤더니 여기 봐봐요. 미흡은 1.5 미만. 1.5를 뭘로 바꾸시면 돼요? 71점 미만. 71점 미만이면 미흡. 71 이상 86 미만이면 보통. 89 이상은 우수.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몇에 와 있어요? 80이고 86이면 이 아이의 위치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뭐 받아야 돼요? 보통 받아야 되죠. 그 범위는요.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71점 미만이면 미흡. 여기서부터 이 사이는 보통, 이 이상은 우수. 이렇게요. 그 다음 11번 봅시다. 다음은 하체 근력 향상을 위한 학습활동 계획안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쓰시오. 다양한 스쿼트 동작을 통한 하체 근력 향상 훈련. 3가지 스쿼트를 수준에 맞게 수행한다. 점프 스쿼트. 체중 이용해서 동작 시작부터 이지 순간까지 신체 중심의 수직 이동 거리는 0.5m. 동작 시작부터 끝까지는 몇 미터 올라갔는지는 풀어봐야 되고, 동작 시작 시간부터 이지 시간까지 소요된 시간은 1초고 이지 순간 인체 질량의 중심 속도는 1m/s고요. 그 다음에 중량 스쿼트, 체중과 배낭 무게 이용했고 동작 시작부터 끝까지 인체 배낭을 포함한 질량 중심점의 수직 이동 거리는 0.5m. 소요된 시간은 1초. 프리스쿼트 체중 이용하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중심 이동 거리는 0.5m. 끝까지 소요된 시간은 1초. 소요된 시간 셋 다 똑같네요. 이게 어느 문제를 떠올리셔야 되냐면요. 2015년도 문제를 떠올리셨으면 될 부분이에요. 거기서 어떤 문장이 있었어요? 여기가 시작 지점, 그 다음에 점프, 그 다음에 수직 이동하고. 그래서 그때 뭐 물어봤어요? 일은 무엇을 바꾸게 했다고요? 역학적 에너지를 바꾸게 했는지 위치 에너지를 바꾸게 했는지. 그래서 요 과정이 그때 그림하고 똑같죠. 시작점 여기 A 지점 여기 B 지점. 그래서 시작부터 A까지 지면 반력이 신체에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가졌냐 위치 에너지의 변화를 가졌냐 얘가 문제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변했다라고 얘기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를 달라지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해 될 거고, 뭐 하나 빠져 있으면 해당하는 것만 얘기해 되겠죠. 자, 여기 봐봐요. 여기를 시작점이라고 치고 여기를 A로 보고 여기를 B라고 봅시다. 이랬을 때 A 지점까지는요, 여기서 A 지점까지는 뭐가 달라졌는지 살펴봐요. 요때 속도 있죠? 1m/s라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있을 거예요. 2분의 1 mv 제곱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0.5m 상승했어요. 두 가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보셔야 되고, 여기까지 와서 이때의 속도가 0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얘는 사라졌죠. mgh가 mgh 다시가 달라졌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살펴보면 위치 에너지만 달라진 결과가 된 것이고요. 이것 가지고 풀어보면 큰 문제 되지 않은 문제였어요. 봅시다.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좀 봅시다. 여기서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mgh가 b 지점 가서 전부 다 뭘로 바뀌었어요? mgh 다시 이렇게 바뀌었죠. 이거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2분의 1 얘 m이 얼마예요? 40 곱하기 v의 제곱 플러스 g h 요 지점에서 h는 0.5. 이게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죠. 얘가 얘인 거예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요, 얘는 20 플러스 400의 반 200. 그럼 A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220줄이네요. B 지점에서는요, MGH. B 지점에서는 MGH 다시가 됐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얘예요. M이 40, G는 10 곱하기 H 다시. 이것이 얼마라고요? 220이라고요. 그러니까 220은 400 H 다시. 따라서 H는 얼마? 네, 0.55가 된다고요. 그 다음 건 요거 보고 봐야지. 프리스컷을 할 때 수직 지면 수직 반력의 크기를 단위와 함께 쓸 것. 요거 할 때 뭐의 크기를 구하라고요? F의 크기를 구하라고요. F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쓰면 되고요. F는 A와 같다고 보면 될 거고,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F 곱하기 S 줬죠? S. F 곱하기 S. 이 얼마예요? F 곱하기 S. 이거 한 값이 뭐와 같아요? 위치 에너지가 달라졌나요? 운동 에너지가 달라졌나요? 위치 에너지 똑같죠? 여기서도 운동 에너지 똑같죠? 여기서도 운동 에너지 없고 여기서도 운동 에너지 없어요. 그럼 뭐만 달라졌어요? 위치 에너지만 달라졌어요.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M, G, H 다시 빼기 H 이렇게 달라졌죠. 이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0.5라는 거잖아요. 0.5. 얘는 얼마? 400 곱하기 0.5. S 얼마큼 달라졌어요? 0.5. 그래서 결국 얼마인 거예요? 400이요. 힘의 단위 쓰라 그랬으니까 뉴턴 써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중량 스쿼트를 할 때 사람이 한 1의 양을 단위와 함께 쓰고, 이거 할 때요, 1의 단위 W는 F 곱하기 S 이렇게 되죠. F는 MA니까 M이 얼마? 40에 요거 더했으니까 45. 그리고 A 곱하기 S 얼마큼 달라졌어요? 0.5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 225줄. 그 다음 세 가지 스쿼트 과제를 1초 동안 사람이 한 일율이 가장 높은 과제부터 가장 낮은 과제까지 순서대로 서서 할 것. 다행인 건 시간이 전부 다 1초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량의 크기만 따져봐도 큰 문제 되지 않아요. 이거 봅시다. 이거 W는 F 곱하기 S. 요거일 때요, 점프 스쿼트 할 때 F는 M이 40, A가 10 곱하기 얼마큼 올라갔어요? 0.55 올라갔네요. 그랬더니 A 동작에서는 얼마 나와요? 이게 얼마지? 이거 계산 안 해왔네. 0.55 곱하기 4, 5, 20, 4, 5, 20, 220줄. 와트로 얘기하려면요, 1초 있으니까요. 20줄 per sec. 1로 나눴으니까 별 문제 안 될 거고요. 여기 봅시다. 중량 스컷은 450 곱하기 얼마큼 올라갔죠? 0.5 올라갔어요.
0.5. 그러니까 이거 얼마? 225줄 per second. 초는 1초니까 그냥 넣으면 될 거고. 저것은요, 400 곱하기 0.5. 그러니까 200줄 per second. 그러니까 뭐부터 쓰면 돼요? 중량, 점프, 프리 스쿼트.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봐봐요. 올해도 역학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 그거 어려운 거 어떻게 걱정하지? 제가 올해 역학 수업 처음 시작할 때 그랬어요. 기출문제, 최근에 기출문제를 살펴봐라. 딱 요 수준이었다. 딱 요 수준이었다. 너무 어려운 수준까지 걱정하지 말아라고 얘기죠. 올해도 딱 요 수준이었잖아요. 딱 그냥 요 수준. 그래서 역학 올해 다 보신 분들이니까 선생님들한테 필요하지 않은 얘기겠구나. 자, 선생님들, 자 이제 선생님들이 본 시험은 1차 시험은 이미 선생님들 손을 떠났어요. 이미 손을 떠나서 선생님들은 진인사 다 하셨고 이제 뭐를 기다려야 돼요? 대천명 하는 것밖에 없어요. 1차에 대한 결과는. 그리고 지금은 선생님들이 지나간 시험을 후회하고 내가 왜 실수를 했을까,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겠는데 이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그럴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남아있는 앞을 보셔야 할 때예요. 선생님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2차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많은 고민을 하세요. 사실 그것 때문에 가서 답이 뭔지, 내 점수가 얼마 정도 될지, 이 정도 점수 되면 어느 안정권이 될 건지 아니면 택도 없는 건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매일 가서 확인하고 물어보고 이러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제가 처음부터 늘 드리던 말씀인데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하면 2차 하지 마세요. 첫째, 올해가 내 인생에서의 마지막 임용이에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요, 답이 뭐든 저는 과락이에요. 왜냐하면 안 쓰고 백지로 쓰고 나온 게 더 많거든요. 저는 과락이고 올해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면 2차 준비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빨리 다른 일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았다면요, 지금은 2차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계셔야 할 때예요. 뒤돌아볼 때 아니에요. 만약에 혹여라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요만큼의 차이 때문에 내년에 다시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2차 준비가 내년에는 선생님들에게 가산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버리는데요. 만약에 정말 아닌 것 같아, 올해는 그냥 좀 쉴래, 푹 쉬었다가 내년에 다시 준비할래, 이렇게 돼버리면 내년에는 2차가 또 초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뒤돌아볼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앞을 보고 가셔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그래 뭐 특정 인물을 갖고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옛날에 시험 문제가 정말 극악의 난이도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답이 이거예요 이렇게 출제를 해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후배 중에 하나 있는데 1차 시험을 보고 가채점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가채점 이렇게 해보고 났더니 올해는 아니야, 택도 없어. 그래서 계속 술 먹고 놀았대요. 계속 놀고 널브러져 있고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좀 쉬자. 술도 먹고 싶은 술도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실컷 쉬자. 1차 시험 발표하는 날까지 술 먹고 널브러져 있었대요. 친구가 전화를 한 거야. 너 왜 체육관에 안 나와? 왜? 오늘 1차 발표했잖아. 오늘 발표하는 날이야? 왜 근데? 야, 너 합격해서 빨리 와. 1차 합격해서 빨리 와.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술은 아직 안 깼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부랴부랴 나가서 그때부터 준비해서 한 달 동안 준비하고 다행히 합격했어요. 최종 합격을 했어. 봐봐요. 가채점 했을 때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한 달 동안 술 먹고 놀았겠어요. 근데 그때 그 즈음에 채점 들어가시는 분들 있죠. 채점 들어가시는 분들이 교수님들 들어갈 거고 장학사님들 들어갈 거고 현직 교사들이 가서 채점할 거란 말이에요. 현직 교사들이 들어가서 채점을 해요. 답을 외부로 반출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채점을 하고 왔잖아. 채점해본 점수를 방금 이 수많은 시험지를 채점하고 왔잖아요. 머릿속에 답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가채점 해봤다는 그 정답표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렇게 비교해봤어.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남겼어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4글자 남겼어요. 4글자.
놀고 있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속단하지 말라고요. 물론 오늘 이렇게 풀어보면 너무도 당연하게 답이 이거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들 많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논란의 여지 있는 게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더래요. 아까 그 예를 하나만 보더라도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험이어야 돼요. 그래서 문맥상으로도 그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고,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반성이라잖아. 모른다니까요. 그거 하나 때문에 선생님들 봐봐요. 1차 떨어지신 분들 몇 점 갖고 떨어져요? 몇 점 갖고, 소수점 갖고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까 그게 1점이었어요. 이렇게 인정받을지 몰라요. 또 선생님들이 서술형으로 써야 되는 부분들,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 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다른 점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해당 지역에서는 여기까지는 정답 범위로 인정해주자라는 게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요. 왜? 그들끼리만 객관도를 유지하면 되지. 내 수험생들에게만 객관도를 유지하면 되지. 다른 지역과의 객관도를 유지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응시한 지역에서 어디까지 정답의 범위로 허용돼 줄 것인지, 그것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문제처럼요. 교육과정 문서에는 매 학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선 마다라잖아. 매 학기가 학기마다 같은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기라고 써도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건 문맥상 의미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선생님이 응시하신 지역에서 인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 그건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요. 오갈 수 있는 점수 폭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속단하는 건 절대 옳지 않아요. 무조건 앞만 보세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 요청하세요. 어떤 형태로든지요. 요거 숫자, 요거 제 이니셜, 여기다 톡을 보내셔가지고 뭐가 됐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 요청하세요. 제가 선생님들 합격해서 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는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코로나 다시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실기 준비하고 2차 준비하고 이러면서 가장 기본에 깔고 가셔야 될 건 다치지 않아야 하고 아프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돼요. 아무쪼록 건강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수험 생활을 잘 마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